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새로운 양국 관계의 청사진인 다우닝가 합의가 정식 채택됐습니다. 북한이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적반하장 행태를 엄중 경고했습니다.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북한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위성 발사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상자와 세액 모두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리시 수낙 총리와 일명 다우닝가 10번지로 불리는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다우닝가 10번지 유석열 통보자에 오게 돼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했습니다. 런던에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영국 총리 관저 일명 다우닝가 10번지의 문이 열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리시 수낙 총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다우닝가 10번지에서 한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다우닝가 10번지 유석열 통보자에 오게 돼서 정말 역사적 현장을 보게 되는 아주 감동이 있습니다. 한영 정상은 이 자리에서 다우닝가 합의를 정식 채택했습니다. 새로운 양국 관계의 청사진이자 나침반입니다. Our two countries and the signing of the Downing Street Accords today strengthens that friendship.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습니다.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핵심 국가인 두 나라 협력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국방 안보 협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됩니다. 미국,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외교 국방 장관급 회의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도 추진합니다. 또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해 북한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방산 공동 수출 MOU 등을 통해 방산 협력도 강화합니다. 한영 두 나라는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한영 워킹 홀리데이 연령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높이고 규모는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립니다. 대통령실은 다우닝가 합의에 대해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 안보는 물론 경제, 인적 교류 등 모든 영역에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강화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KTV 문기혁입니다. 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와 영국의 경제 협력을 한층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첨단 산업 시대에 맞게 두 나라 간 자유무역 협정을 개선하는 작업이 시작됐고 공급망을 비롯해서 경제 안보를 위한 양국 간의 협력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한국과 영국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의 FTA 개선 협상이 시작됐다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자고 밝혔습니다. 한영 양국은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양국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함께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시된 FTA 개선 협상을 통해 세계 6위의 거대 시장인 영국의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넓히고 세관 상호 지원 협정으로 양국 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FTA 개선 협상 과정에서 기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 분야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된 영국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경제 안보 협력 강화에도 양국이 뜻을 모은 겁니다. 장관급 공급망 대화와 반도체 협력 MOU를 통해 공급망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또 공급망 위기 시에 공동의 대응 체계도 마련한 금융,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양국 관계가 심화됩니다. 양국은 내년 말까지 거시경제, 재정정책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기업과 기관 간 모두 31건의 바이오, 에너지, 방산 등 분야의 MOU와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우리 기업이 영국 기업과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번에는 과학기술 분야를 보겠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영 양국의 최고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두 나라는 기초과학 연구 협력과 기술 연대를 강화하고 바이오, 우주, 원전 등에서 여러 건의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660년 설립된 영국 왕립학회는 국적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뛰어난 과학자를 지원해온 세계 최고의 학술단체입니다. 한국과 영국의 최고 과학자들이 이곳 왕립학회에서 열린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모였습니다. 과학의 역할과 중요성을 공유하고 두 나라 간 과학기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왕립학회와 한국의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약 73억 원 규모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글로벌 이슈의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인류의 자유와 후생 증진을 위해 한국과 영국의 과학자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연구를 공유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양국 협력도 확대됩니다. 특히 뇌연구와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분야 업무 협약 3건을 체결해 신산업 창출 기회를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영 우주협력 MOU 체결을 통해 우주 탐사와 위성 등 미래 우주경제 파트너로서 협력도 강화합니다. 영국이 탄소 중립 이행 선도국인 만큼 무탄소 에너지 연대도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 기관 간 원전 협력 MOU 체결로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과 정비, 학술 교류까지 전주기에 걸친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도 체결했습니다. 또 해상풍력 협력 MOU를 통해 이 분야 선도국인 영국과 관련 정책, 인력 교류로 탄소 중립 이행의 발걸음을 한 단계씩 내디딜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3박 4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그동안의 일정들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스튜디오에 조태영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언론에서 주목받았던 이 장면들이 있었죠. 한번 되짚어 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한 직후에 이후에 이동하기 위해서 탔던 벤틀리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네, 처음에 보면은 지금 손 흔들면서 또 인사를 건네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이어서 공항에 도착한 이후 말씀드린 벤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2세가 쓰던 차인데요. 이 차를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대한 환영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환영 행사를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숙소를 직접 찾았고요. 또 공식 환영식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현장에선 최고 존경의 의미가 담긴 예포 41발이 발사됐고 이후 윤 대통령과 찰스 국왕부부는 마차를 타고 애국가 연주 속에 버킹엄 궁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영국 측에서는 정성스러운 행사를 준비해서 최고의 예를 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외에 또 다음 날에 이어진 이 국빈 만찬 역시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땠나요? 네, 이날 참 재미난 영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찰스 3세 국왕이 우리말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직접 환영하고 또 건배를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하여. 네, 이날 만찬의 핵심에 화두는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찰스 3세는 환영사를 통해서 세종대왕, 봉준호 감독, 오징어 게임, BTS, 블랙핑크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 한 구절을 낭송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While the wind keeps blowing, my feet stand upon a rock. While the river keeps flowing, my feet stand upon a hill. 네, 윤 대통령도 답사를 통해서 퀸, 엘튼 존, 해리포터 등 영국의 문화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찰스 국왕이 언급한 우리 걸그룹 블랙핑크가 이 대영 제국 훈장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지난 22일 찰스 3세 국왕이 직접 블랙핑크에 또 훈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블랙핑크는 2021년 당시 영국의 의장국이던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홍보대사로 활동했습니다. 당시의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는데요. 이 훈장, 비틀즈 그리고 아델, 세계적인 가수들도 이 훈장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영 양국이 이 외교적 관계를 격상하면서 새로운 합의를 또 채택했습니다. 이후 이름이 다우닝가 합의였는데 이 다우닝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이 다우닝가 10번지는 영국의 총리 관절을 말합니다. 또 이 영화, 유명한 영화죠. 러브 액츄얼리 같은 영화에도 등장할 정도로 영국 국민에게 친숙하면서도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런 장소를 합의 명칭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영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다고 보는 하나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이 영국에서 일정이 끝난다고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곧바로 프랑스 파리로 출국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30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합니다. 파리는 국제박람회 기구 본부가 위치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오는 28일 개최지 최종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2박 4일간 파리에 머물면서 오만찬 행사와 리셉션에 참석하는 마지막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이 세계박람회 유치를 앞두고 후보국들이 굉장히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유력한 이 후보국들 지금 어떤 곳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네, 현재 3파전입니다. 한국의 부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죠, 리야드,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 이렇게 3파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이 지금 가장 견제하고 있는 상대는 리야드입니다. 5일 머니를 앞세워서 회원국들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프리카 50개국과 정상회담을 열고 25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하는 리야드 선언을 채택하는 등 굉장히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2034 월드컵 개최국으로 최근에 선정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 불안전한 중동 정세가 걸림돌입니다. 또 이탈리아 로마 같은 경우는 문화와 역사를 부각시키고는 있지만 이미 2015년 밀라노 엑스포를 개최한 적이 있어서 회원국들의 지지는 낮습니다. 1차 투표에서 회원국 3분의 2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하는데 결국 부동표와 로마 지지표의 향방이 최종 변수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파리에서 부산이라는 이름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서 9.19 군사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한술 더 떠서 사실상 9.19 합의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했습니다. 북한이 이에 반발해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국방성은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에 해당하는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거듭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능력을 바탕으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밤사이엔 무력 도발도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밤 11시 5분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사거리와 기종, 의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국회 국방위에 참석한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할 땐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위성 발사 성공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 정찰위성 관련 보고를 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신 장관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중대한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라면서 북한의 도발에 상응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외통위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아니라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라고 강조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한편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국정원은 북한의 위성 발사 성공에 러시아가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러북 정상회담 시 푸틴이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회담 후 북한이 1, 2차 발사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안으로 위성 추가 발사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박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도발 등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가운데 해병대가 도서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적 침투와 무인기 남하, 화력 도발 등의 상황을 가정해 실전처럼 펼쳐진 훈련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0년 11월 23일 우리 영토인 백령도에 북한이 포격을 가했습니다. 우리 군도 즉각 반격에 나서면서 포격전이 발생했고 우리 국민 2명과 해병대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 이후 13년이 되는 날 군사정찰 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해병대가 후반기 도서방어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야외 기동훈련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미상의 적 침투와 무인기 남하, 화력 도발 등 전시와 평시에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병력 600여 명과 K9 자주포, K121 전차, 30mm 차륜형 자주대공포 등이 투입됐고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 지휘부가 증원전력으로 참가했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에서 병력이 임무를 수행하며 적 도발에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하도록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훈련 참가 병력은 적이 해상과 공중을 통해 기습 강점을 시도하고 적 특수전부대가 습격하는 등 단계별로 고조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절차를 익혔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해병대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검증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는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여 서북도서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한편 해병대는 효과적인 훈련에 위해 대응반과 통제반을 운영, 훈련간 안전위해 요소와 대민 마찰 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했고 훈련 성과 극대화를 위한 현장 점검과 훈련 지도도 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훈련 종료 후 사후 강평을 통해 미비점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발견된 미비점은 동계 기간 중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어떠한 적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끝까지 강력하게 응징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의 숫자는 100만 명 이하로 지난해보다 30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세수도 지난해보다 2조 원가량 줄어들 전망인데 올해 공시가격이 내려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3일부터 우편 발송됐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올해 납부 대상자는 100만 명 아래로 지난해보다 3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종부세 세수도 지난해보다 2조 원가량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세부담이 줄어든 건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세를 공시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 수준으로 내리면서 공시가격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3% 하락하였습니다.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0%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이 비율은 제도 도입 후 줄곧 80%를 유지하다 2021년엔 95%까지 올라갔지만 조세 부담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부터 60%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종부세 신고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내년 하반기엔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지난해 8월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는 생활고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못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취약계층의 건보료 체납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의 비극 이후 약 1년이 지난 올해 9월. 전주의 한 원룸에서 생활고를 겪다 숨진 40대 여성이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몸에서는 담석이 발견됐는데 고통을 겪으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 역시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형편이 어려워 월 5만 원이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71만 세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완전 일도 없고 해가지고 계속 이 때문에 이가 빠졌는데도 못 가고 하니까.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아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체납자는 8만여 명에 이릅니다. 한두 달, 몇 달 이렇게 체납이 된 게 아니고 한 1, 2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보험도 적용이 안 되겠죠. 체납이 된 경우에는. 그래서 좀 몸 상태가 안 좋으신데 서비스를 많이 받고 계시지를 못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을 분석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권익위는 우선 중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과 차성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생계, 교육, 주거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어 의료급여 제한 등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건강보험 급여 제한 근거 규정을 폐지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의무 가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보험료가 6회 체납되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돼 병의원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권익위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압류전 체납자의 압류 처분 불이익, 분할 납부 등에 대해 전화통화나 문자 전송으로 안내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최근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들의 고충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 주차 문제가 늘 고민이 되죠.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운전자가 먼저 내리고 나면 차가 알아서 주차장을 찾아갑니다. 주소 기반 주차 정보 데이터의 활용 덕분인데요.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승용차 운전석이 비어 있습니다. 운전자 조작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주차 공간을 지정하면 알아서 차를 댑니다. 차량 호출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끝내고 이젠 차를 타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나오기 전에 저 안에서 차량 호출 버튼을 누르고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직접 차량을 불러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운전자가 있는 곳으로 차량을 부를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와 주차면에 지정된 주소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주차장 내에 주차면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인 주소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주차면을 선택을 하면 자율주행 기반으로 주차를 하게 되는. 멀리 떨어진 주차장도 선택할 수 있어 운전자는 목적지에 내리고 자동차만 보내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차량 위치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운전자 편의를 키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율주행 주차기술 상용화를 위해 지자체, 기업과 함께 주소 기반 주차정보 표준안 마련에 나섭니다. 주차면과 시설물에 선제적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겁니다. 민간 기업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그리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어 관련 산업의 상용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차 공간에 주소가 지정되면 복잡한 주차장에서도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자율주행차 주차도 가능해집니다. 또 사고 등 긴급 상황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신고와 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부가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주소 기반 주차 정보 구축도 발맞춰 진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4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는 네 번째 위원국 진출로 우리나라는 향후 4년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며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존과 관리, 신규 세계유산 등재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외교부는 기후변화 대응, 지역 공동체와 유산 간 공존 같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고려해 세계유산제도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36개 기관과 단체가 모여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문체부는 오늘 제7차 해외 지식재산 보호협의체 회의를 열고 저작권 범죄 수사 조직 확대 개편과 인터폴 내 K-콘텐츠 침해 수사협력관 지정 등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저작권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에 적극 대응키로 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청정 메탄올이 친환경 저탄소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데 국내에선 아직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정 메탄올 생산을 위해 원료 물질 확보와 기자재 국산화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정 메탄올은 그린 수소와 재생 이산화탄소의 합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세계에서 친환경 저탄소 연료로 인정받으며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과 해운,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청정 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정 메탄올 산업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정이라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청정 메탄올 산업을 주도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투자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 개선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시장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청정 메탄올 생산을 위해 수소, 탄소 등 원료 물질을 확보하고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수요를 확보하고 시범 사업으로 시장 형성을 촉진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폐광 예정지인 태백시는 연간 약 2만 2천 톤의 청정 메탄올을 생산하는 시범 지역으로 탈바꿈됩니다. 회의에서는 2030 메탄 감축 로드맵도 마련됐습니다. 메탄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지만 이산화탄소의 28배의 온실 효과로 감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농축산 부문의 메탄 감축을 위해 저메탄 사료를 보급하고 가축 분뇨 정화 처리 비율을 2030년 25%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또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고 매립지 메탄 회수와 바이오 가스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직장인분들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13월에 월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는 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돼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예정인 금액을 입력하면 대략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연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또 현금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그 외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좀 더 많이 사용해서 비중을 늘리는 게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공제 항목도 살펴봐야 합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요. 10만 원을 넘는 기부액은 500만 원 한도 안에서 1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올해 7월 이후 관람한 영화 관람료도 공제됩니다. 전통시장 또 대중교통에 쓴 돈과 합해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15,000원을 주고 영화표를 끊었다면 여기에 30%인 4,500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도 40%에서 80%로 2배 확대돼 있습니다. 만약 수험생을 둔 자녀가 있다면 잊지 않고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인 수능 응시료, 또 대학 입학 전형료입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에 들어가 비용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하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챙겨야 할 것이 많다 보니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소득공제나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처음 20대와 30대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서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가 됐는데요.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퇴직일로부터 3년에서 10년 내 동종업계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학자금 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 관련 차입금 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 정보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따져보고 챙기더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만약 연말정산공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누락된 내용을 수급해서 경정청구 받으면 놓쳤던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단 5년 이내 내용만 적용된다는 점 유념해 두셔야겠습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지 꼼꼼히 챙기셔서 더 낸 세금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대체로 구름 많지만 차츰 흐려져 경기 북부와 영서 지역은 저녁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충남과 충북 남부, 전북은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돼 밤사이 전남과 제주로 확대되겠고요. 눈으로 섞여 내리다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 눈의 양은 1에서 많게는 최고 3cm가 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으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강추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모레는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 칠 텐데요.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대전 영하 1도, 춘천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2도에서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에 영하권으로 춥겠고요. 낮에도 속초 3도, 강릉은 4도에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 광주 3도, 대구 1도로 춥겠고요. 낮에도 5도 안팎에 머물겠고 체감 온도는 2보다 낮겠습니다. 서해상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잠시 풀리겠고요. 중부지방으로는 비 또는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던 사람이 혼밥을 할 경우에 노쇠 발생 위험이 60% 이상 증가한다는 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추운 이 겨울, 혹여 주변에 외롭게 식사하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하면서 함께 젊어지는 건 어떨까요?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